I got the cash in the bag. 창백한 얼굴로 법정 앞에 선 여성, 날카로운 눈매에 꾹 담은 입, 사형 가득해 보이는 얼굴을 한 이 여성은 간호사이면서 끔찍한 살인범입니다. 앳된 얼굴에 작은 체구, 그녀는 겉모습으로는 짐작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웬만한 거에는 면역됐다고 생각한 저도 그 잔인함에 다시금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사형 집행을 앞두고 한 여성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리펑핑. 1995년 9월 16일 광시성 보바이현의 한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납니다. 리펑핑은 2명의 여동생과 1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암에 걸립니다. 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로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는 5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외지로 나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법니다. 리펑핑의 아버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리펑핑은 집을 비운 아버지를 대신해 쇠약해진 어머니를 간호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학교도 다녔죠. 리펑핑의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야. 사실 리펑핑의 아버지는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못다 이룬 꿈을 찾아 다시 중학교에 입학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는 배움만이 이 가혹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에 자신들의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첫째 딸 리펑핑은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둘째 딸은 사범대학에 입학했으며 셋째 딸과 막내 아들 역시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리펑핑의 아버지는 특히 장녀 리펑핑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리펑핑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학교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리펑핑의 아버지에게 리펑핑은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리펑핑은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보탬이 돼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호전문대학을 선택합니다. 간호전문대학은 학교를 2년만 다니면 됐고 졸업 후에는 바로 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아껴야 했던 리펑핑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간호사가 되면 아픈 어머니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대학에 들어간 리펑핑은 대학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학교 홍보팀 부장을 맡는 등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7년 리펑핑은 광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난닝과 류주 그리고 위란 세 곳의 인민병원에 합격합니다. 난닝시는 도시 자체가 깔끔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지만 다른 두 곳에 비해 월급이 적었습니다. 류즈는 월급은 많았지만 집에서 멀었고 위리는 적지 않은 월급에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리펑핑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위린시 제1인민병원을 택합니다. 이곳에 가면 집에 자주 갈 수 있어 동생들을 살피면서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펑핑의 아버지는 리펑핑이 병원에 취업하자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집안일에는 신경 꺼라. 돈도 보낼 생각하지 말고 일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네 앞길이냐 궁리해. 리펑핑의 아버지는 늘 집 생각이 먼저였던 어린 딸이 가여웠습니다. 어린 딸에게 많은 것을 짊어지게 해야 했던 지난 날들이 늘 미안했죠. 이제는 딸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가난한 집을 떠나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의 자식 사랑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심은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바람은 한낱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리펑핑, 그녀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2020년 3월 22일 중국 광시성 위린시 제1인민병원 주변은 주로 인민병원 관계자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 200m 떨어진 낡고 허름한 아파트 2층에 인민병원 간호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출근 전 밥을 먹기 위해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하수구가 막혔잖아. 그녀는 인근 파출소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일이 단단히 막혔는지 별별 방법을 다 써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자 간호사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막힌 하수구를 뚫는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뒤 집주인이 보낸 하수구 수리공이 도착합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더니 곧 하수구를 막고 있던 이물질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고기 덩어리였는데 한두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는데 어째 고기가 좀 이상합니다. 꼭 사람의 신체 조직 같았죠. 설마 사람은 아니겠죠? 하수구 수리공과 2층 세입자, 그녀의 남자친구까지 세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하수구 수리공은 하수구 안에 꽉 막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모두 꺼냅니다. 모두 2368조각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고기 덩어리를 모두 수거한 경찰은 국과수로 보내 조사합니다. 검사 결과 예상대로 고기 덩어리는 사람의 신체였습니다. 경찰은 위층에서 고기 덩어리를 하수구로 내려보냈다고 생각해 먼저 3층부터 조사하기로 합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이 온통 피비린내와 고기 썩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경찰은 직감합니다. 여기다. 이곳이 범행 장소야. 경찰은 주방에서 사람의 신체가 들어있는 전기밥솥과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엽기적이라 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토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희생된 걸까요? 경찰은 3층 집주인을 수소문에 연락합니다. 그리고 인민병원 간호사가 3층에 새들어 산다는 걸 알게 되죠. 경찰은 간호사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방 안에 숨어서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자 3층에 사는 여성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앳되고 여리여리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리펑핑, 당시 나이 25세.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여성입니다. 리펑핑은 현재 위린시 제1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척추신경외과 부주임 러펑이었습니다. 하수구에서 발견된 2,000개가 넘는 신체 모두 러펑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22일 오후 러펑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랑 연락이 안 돼요. 벌써 이틀도 더 지났는데 빨리 좀 찾아주세요. 리펑핑과 러펑,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리펑핑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위린시 제1인민병원에 취업한 리펑핑은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립니다. 집과 가까워 지금의 병원을 택한 것이었는데 언강생심, 설날을 제외하고는 집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일에 치여 바쁘게 지냅니다. 리펑핑은 병원 후문 골목에 있는 9평 남짓한 오래된 방 하나를 구합니다. 한 달에 352원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방이었습니다. 위린시 제1인민병원은 간호사로 병원에 들어가면 처음 3년간은 병원의 모든 과를 돌며 로테이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과에 맞는지 미리 경험하고 익힐 기회를 주는 신입 간호사를 위한 일종의 이 병원만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리펑핑이 받는 월급은 약 2,500위안으로 리펑핑은 자신이 하는 일과 강도에 비해 너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고 아버지도 이제 힘든 막노동을 그만두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리합니다. 2018년 6월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던 리펑핑에게 척추신경외과로의 부서이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다음 로테이션까지 척추신경외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척추신경외과로의 첫 출근 날, 부주임 의사 러펑이 리펑핑을 눈여겨봅니다. 그는 리펑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의사는 수련의, 주치의, 부주임, 주임 이렇게 4등급으로 나뉘는데 부주임은 고급 직함에 속하는 자로 병원에서 꽤나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러펑은 리펑핑이 병원에서 곤란한 일을 겪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치 리펑핑의 키다리 아저씨 같았죠. 척추신경외과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꼭 아버지와 딸 같다고 했습니다. 러펑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리펑핑에게 병원 일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줍니다. 러펑은 어리고 예쁜 리펑핑에게 빠져듭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팍팍한 삶을 살아왔던 리펑핑에게 러펑의 호의는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리펑핑 역시 러펑의 호의를 은근히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루는 나이트 근무를 하는 리펑핑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수간호사격인 주임 간호사 류모사가 말을 겁니다. 그녀는 리펑핑에게 게임을 하나 추천해주며 용돈도 벌 겸 한번 해봐. 너무 빠지지만 않으면 시간 때우기에 딱일 거야. 게임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판돈을 걸고 1에서 100까지 숫자 중 자신이 선택한 숫자와 상대가 선택한 숫자가 일치하면 돈을 버는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돈이 걸린 확률 게임,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리펑핑은 별 생각 없이 류모사에게서 추천받은 게임을 해봅니다. 작은 액수였지만 몇 번 돈을 따보니 꽤 재미있었습니다. 리펑핑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게임에 빠져듭니다. 1위안에서 많아봐야 10위안 정도였던 판돈이 점점 높아지더니 이제는 수천 위안도 우습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0만 위안을 따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합니다. 10만 위안이면 그녀의 한 달 월급 2,500위안에 약 40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리펑핑은 이제 월급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녀는 미친 듯이 게임에 빠져듭니다. 이런 이들의 말로가 모두 그러하듯 불과 1년 만에 리펑핑은 290만 위안의 빚을 지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서민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음에도 리펑핑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게임으로 한탕해서 한 번에 빚을 갚을 생각이었죠. 그녀는 다시 게임을 할 판돈을 구하기 위해 엄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도박성 게임에 빠진 거 말고는 리펑핑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평판도 좋은 편이었죠. 그녀는 성실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리펑핑은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수천 위안씩 빌리죠. 리펑핑은 겁도 없이 빌린 돈을 몽땅 다시 게임에 쏟아붓습니다. 2019년 7월, 리펑핑은 어머니 치료 비용과 자신의 결혼 자금 등을 핑계로 동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부분 리펑핑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리펑핑의 끈질긴 부탁을 견디지 못한 신입 간호사 2명이 리펑핑이 각 30만 위안, 총 60만 위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줍니다. 본인들도 사회 초년생에 여유롭지 않음에도 리펑핑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믿고 도와준 것인데 리펑핑은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이 보증선 대출을 한 푼도 갚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줬던 2명은 졸지에 리펑핑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이는 병원에 금방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서 병원 내에서 리펑핑의 평판은 금이 가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리펑핑은 게임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설상가상 연이자가 36%나 하는 사채까지 끌어다 씁니다. 그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졌고 궁지에 몰립니다. 경찰이 리펑핑의 자취방을 찾아갔을 때 방에는 변변한 물건 하나 없이 냉장고만 하나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몰릴 대로 몰린 리펑핑이었지만 정작 집에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리펑핑은 게임에 더 빠져들었고 더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펑핑이 생각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리펑핑에게는 아빠 같은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19년 10월, 리펑핑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러펑이 리펑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릅니다.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나? 나랑 같이 저녁하지. 어때? 퇴근 후 러펑은 리펑핑을 데리고 고급 식당으로 갑니다. 처음 가보는 고급 식당에 처음 보는 음식들. 리펑핑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빚은 잠시 잊어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러펑과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러펑이 말합니다. 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라고 생각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러펑. 당신 나이 51세. 위린시 제1인민병원 척추신경외과 부주임입니다. 그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BMW를 몰고 다녔는데 병원의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소수의 권력자와 재력가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픈 사람은 많고 그것을 수용할 만한 제대로 된 의료 시설과 시스템은 늘 부족하죠. 게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들의 대우가 좋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은 의뢰,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부터 뒷돈을 받습니다. 이런 뒷돈 거래가 관행인 양 퍼져 있죠. 특히 러펑 같은 부주임급 의사라면 환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더 많은 뒷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즉 러펑은 돈이 많았고 또 돈이 필요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러펑의 말에 리펑핑이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저 사실 집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혹시 20만 위안만 빌려줄 수 있어요? 꼭 갚을게요. 러펑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빌려주겠다며 리펑핑에게 술을 권합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리펑핑은 러펑이 따라주는 술을 다 마시고 결국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리펑핑은 낯선 곳에서 알몸으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옆에는 러펑이 자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리펑핑이 큰 소리를 내며 따지자 러펑은 5만 위안을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며 전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가 필요한 20만 위안을 빌려줄 거야. 먼저 5만 위안, 그리고 네가 날 즐겁게 해줄 때마다 나머지를 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너하기에 달렸단 거지. 리펑핑을 러펑이 시키는 대로 20만 위안에 대한 차용증을 씁니다. 더러운 인간. 하지만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러펑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리펑핑은 총 13번 러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러펑은 약속대로 조금씩 돈을 빌려줍니다. 2020년 3월, 러펑은 이제야 리펑핑과 처음 약속했던 20만 위안을 모두 빌려줍니다. 원하던 돈을 모두 손에 넣었지만 리펑핑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러펑은 돈을 주며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앞으로도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날 즐겁게 해줘야 해. 날 화나게 하면 너 하나쯤 병원에서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알지? 리펑핑은 절망합니다. 내가 이 더러운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니. 2020년, 그녀는 신변에 비관해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가스를 일부러 켜두기도 하고, 인슐린 치사량을 투여해보기도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는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2020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했죠. 이에 러펑은 자기 명의로 병원 부근에 방을 하나 구해 리펑핑과 자기 입맛대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병원 직원들도 살고 있는 직장 근처인데 그런 곳에 여자를 만날 장소를 마련하다니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나 봅니다. 리펑핑은 자신의 자취방과 러펑이 마련해준 집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밤 10시 술에 만취한 러펑이 리펑핑과의 미래 장소인 아파트로 찾아옵니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관계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리팡핑은 게임 중이라며 그의 요구를 거절하죠. 러펑은 리팡핑에게 욕을 실컷 퍼붓더니 이내 잠들어 버립니다. 한창 게임에 빠져있던 리팡핑은 얼마 못 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잃습니다. 그녀는 또 다 잃었다는 마음에 절망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러펑을 바라봅니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이 인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자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니 러펑이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를 떠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떠날 수 있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검은 손아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방법은 하나야. 이 사람을 없애면 돼. 새벽 1시. 리팡핑은 노트북 충전 케이블로 러펑의 목을 조릅니다. 놀라 잠에서 깬 러펑이 저항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몇 분 후, 러펑이 숨을 거둡니다. 리팡핑은 러펑의 지문을 이용해 알리페이 계좌와 계정에 연결된 카드 등에서 총 98,806 위안을 빼내 자기 계좌로 송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 빚으로 통장에 차압이 걸려 있었던 터라 다 빠져나가고 900 위안만 남게 됩니다.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없었던 리팡핑은 러펑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3월 21일 아침 8시 리팡핑은 간호복을 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난 얼굴로 병원에 출근합니다. 후에 그녀의 동료들은 이날 그녀에게서 이상하거나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오후 6시 집에 돌아온 리팡핑은 죽은 러펑을 옆에 두고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8시 리팡핑은 러펑의 신체를 작업합니다. 이 작업은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약 20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녀는 러펑을 뼈와 고기로 나누고 고기는 솥에 끓인 뒤 다시 잘게 다져 변기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뼈는 자루에 담아 침대 밑에 숨겨둡니다. 일을 끝낸 리팡핑은 자기 자취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러펑의 차로 가 자기가 쓴 차용증을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리팡핑의 차용증은 러펑의 사무실 캐비닛에 있었습니다. 리팡핑은 러펑의 전화기로 그의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외부에 큰 수술이 있어서 며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22일 저녁 러펑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딸랑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이틀 내내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러펑의 아내는 병원에 전화하고 남편이 최근 며칠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2020년 3월 22일 새벽 1시경 용의자 리팡핑이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됩니다. 2020년 9월 24일 유일인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리팡핑의 고의살인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행 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본 법원은 리팡핑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절도죄로 징역 5년과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한다. 법원은 1심에서 리팡핑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리팡핑은 즉시 항소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광시 고급인민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에선 리팡핑은 차분히 자신의 범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러펑이 절 협박했어요. 전 그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요. 전 이제 그만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단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리팡핑은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검찰은 바로 반박합니다. 리팡핑은 강압이 아닌 자의로 러펑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도 그녀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러펑이 그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리팡핑은 피해자 러펑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리팡핑을 협박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박성 게임에 중독돼 큰 빚을 진 리팡핑이 돈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자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리펑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리펑핑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8세의 사형수 리펑핑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2015년 2월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둔 새벽녘 중년 남성의 울부짖음이 새벽의 고요함을 깨웁니다. 누가 좀 120 전화 좀 해주세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을 안고 주변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들 옆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이들을 보고 서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중년의 아버지는 인터넷에 딸을 잃은 절절한 심정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애끓는 외침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해당 사건은 중국에서 크게 화제가 됩니다. 중국 중앙방송 미모의 여성 아나운서 마편현. 그녀는 방송계에서 주목받는 아나운서로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대로 성공 가도를 달릴 줄만 알았던 그녀가 어느 날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된 걸까요? 함께 2015년 문제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2월 15일 중국 허난성 상추시.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맞아 고향을 떠나 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냅니다. 밤 10시 마이파는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장영로였습니다. 아버님, 저 집 앞인데요. 잠깐 좀 나와보시겠어요? 밤늦은 시간 딸아이의 남자친구 전화에 마이파는 놀라 서둘러 밖으로 나가 봅니다. 집 앞에서 딸 마편양과 남자친구 장영로애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이파는 우선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남자친구 장영래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옵니다. 마이파는 젊은 애들끼리 사귀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는 딸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자신도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 8분 무렵 누가 마이파의 이불을 젖히더니 그의 가슴을 퍽 내려칩니다. 뭐야? 놀라 잠에서 깬 마이파의 눈앞에 딸 마편현의 남자친구 장영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영래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당신 딸이 내가 싫대. 내가 죽였어. 이게 다 당신 딸 때문이야.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장영래의 모습에 마이파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장영래를 밀치고 당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문 밖 계단에 딸 마편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피범벅이었죠. 마이파는 지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딸의 모습을 본 순간 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지만 기적을 바라며 피범벅이 된 딸을 붙잡고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울부짖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120에 신고 전화 좀 해줘요. 마이파를 뒤따라 나온 마이파의 아내는 딸의 충격적인 모습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마이파의 절박한 호소에도 나서서 도와주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장영래는 현장에서 여자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서 있는 장영래의 모습에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꺼렸습니다. 마이파는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딸과 아내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 120에 전화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마이파의 딸 마편현의 상태를 살피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장영로와 마편현,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8년 동안 함께한 사이였죠. 장영로는 대체 왜 누구보다 사랑했을 연인의 목숨을 빼앗은 걸까요? 두 사람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마편연 1989년 10월 4일 허난성 상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마에파는 외과 의사이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마편연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아빠를 닮은 큰 눈과 엄마를 닮은 갸름한 턱선을 가진 마편연은 단아하고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고전적인 미인이었습니다. 쾌활하고 밝은 성격의 마편연은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끼 많은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란 마편연은 공부도 곧잘해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마편연은 방송 진행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마편연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2008년 9월 마편연은 중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가오카오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상주사범대학교 방송 MC 쇼 호스트 학과에 합격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마편연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재능을 뽐냅니다. 마편연의 재능과 열정은 같은 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로부터 인정받아 교수의 추천으로 지역예술축제 진행자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후 마편연은 100회 이상의 지역 행사와 대학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2년 마편연은 방학을 맞아 허난성 TV 9 채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활락중원행과 사구달인수라는 예능 프로의 진행을 맡습니다. 그리고 허난성 공연단과 함께 공연하며 진행자로 활약하죠. 더 나아가 제12회 허난성 대학생 MC 경연대회 1등, 같은 해 5월에는 제1회 전국 대학생 MC 선발대회에서 3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마편연은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착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마편연을 마음이 따뜻했던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얼굴만 예뻤던 게 아니라 마음도 참 예쁜 친구였어요.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죠. 마편연은 학창시절 내내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마편연을 몰래 짝사랑하는 남자친구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남자아이가 유독 마편연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름 장영뢰. 장영뢰는 매일 아침 마편연에 물을 떠다 주고 아침을 챙겨주는 등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세심함과 자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편연도 키가 크고 차분한 분위기의 장영뢰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꿈을 격려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마편연은 상추사범대학교에 진학하고 장영래는 허난성 정조우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합니다. 마편연과 장영래는 자주 영상통화를 하고 휴일에는 여행을 다니며 둘만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마편연은 부모님께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남자친구는 착하고 주변 남자애들이랑 다르게 배려심도 깊고 무엇보다 절 많이 아껴줘요. 마편연의 부모는 성인이 된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함께 저녁을 먹자며 집으로 초대합니다. 며칠 후 마편연의 남자친구 장영래가 마편연의 집으로 인사옵니다. 187cm의 큰 키에 숫기 없고 쑥스러워하는 장영래의 모습이 마편연의 부모 눈에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장영래는 말수는 적었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장영래의 모습에 마편연의 부모는 딸의 선택을 믿고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합니다. 마편연 역시 남자친구 장영래의 집으로 인사를 갑니다. 장영래의 어머니는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여러 남자를 만나며 남자가 바뀔 때마다 어린 장영래에게 그들을 삼촌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장영래는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상주시 도시관리국 부국장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장영래의 어머니는 마편연의 참한 모습에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하며 며느리 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편연이 예민한 아들을 잘 맞춰주고 아들의 상처를 잘 보듬어 줄 것 같았죠. 양쪽 집안 어른들의 허락을 받은 마편연과 장영래는 더욱 굳건히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장영래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정조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장영래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마편연은 정조우로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간호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며 간호하는 마편연의 모습에
장영래는 그녀와 꼭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마편연의 부모 역시 장영래의 병문안을 오는데 그 모습을 본 장영래의 어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마편연과 그녀의 가족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2012년 9월 대학을 졸업한 마편연은 방송 진행 분야의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광시예술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장영래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상주시 도시관리국에 들어가 환경위생과 검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사실 장영래는 마편연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장영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장영래의 어머니는 이혼 후 여러 남자를 만나며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장영래는 늘 불안해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여자친구 마편연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마편연의 능력과 스펙이면 상추시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능력을 발휘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장영래는 이런 마편연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고생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왜 꼭 더 높이, 더 잘 되어야 하는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장영래는 여자친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보다 집안이 더 좋은 것도 그렇다고 능력이 더 출중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열등감과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옆에 있기를 바라는 장영래와 큰 꿈과 야망을 가진 마편연 사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2012년 10월 4일, 마편연의 생일입니다. 장영래와 마편연은 해변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장영래는 마편연을 공주님, 마편연은 장영래를 충신으로 불렀습니다. 장영래와 마편연의 SNS를 보면 두 사람의 애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달콤한 사랑을 부러워했습니다. 마편연은 대학원에서 우이라는 초빙 교수를 만나면서 커리어의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우이 교수는 아나운서계의 거물로 방송계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마편연은 우이 교수의 눈에 띄어 우이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친구 마편연을 보며 장영래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둘이었지만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우이 교수의 지도와 추천으로 마편연은 중국 중앙방송국 2 경제 채널의 인턴 아나운서가 됩니다. 드디어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꿈의 무대에 서게 된 거죠. 그녀는 당시 유명 프로그램이었던 일추정음의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합니다. 일추정음은 우리나라로 치면 진품 명품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녀의 상큼한 진행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죠. 한층 성숙해진 진행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마편연의 모습에 상사와 동료들도 그녀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2013년 11월 22일 북경대학교 100주년 기념 강연의 진행자로 나선 마편연은 중국의 유명 MC 주진을 비롯한 CCTV 관계자들에게 큰 칭찬을 받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방송업계가 마편연의 활약을 주목하죠. 예쁜 외모와 뛰어난 능력을 겸비한 마편연은 많은 남성들의 대시를 받게 됩니다.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두페이란 남성 역시 마편연을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구애합니다. 하지만 마편연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그의 구애를 딱 잘라 거절하죠. 마편연은 이 같은 일을 남자친구 장영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거리낄 게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장영래는 잘 나가는 여자친구를 보며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마편연 앞에서는 여자친구의 성공이 기쁜 듯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여자친구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장영래는 마편연을 자기 곁에 두려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는 수시로 마편연에게 전화했고 혹여나 마편연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의 친구나 룸메이트에게 전화해 기어코 마편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마편연은 갑자기 변해버린 남자친구 장영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매일 범인을 치주하던 마편연에게 오늘 어디 갔느냐, 누구와 있었느냐 등등을 묻고 마편연은 하루 일정을 보고하듯 장영래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야 했습니다. 장영래는 마편연의 이동 경로를 체크하고
문자, 통화기록, SNS 등을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맞지 않다고 느끼면 자신이 납득될 때까지 마피아년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심지어 일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할 때도 팀에 남자가 있으면 남자와 같이 있다고 마피아년을 들들 볶았습니다. 마피아년이 몇 번이고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만 장영로의 화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장영로는 꿈을 향해 전진하는 마피아년의 눈부신 활약을 보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만나며 자유롭게 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장영로에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잘 나가는 여자친구를 보며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죠. 마피아년은 남자친구 장영로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친구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고 싶었지만 어떤 것도 장영로의 마음에 안정감과 믿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장영로를 맞춰주려 애썼지만 거듭되는 남자친구의 의심과 반복되는 다툼에 마피아년은 지쳐갔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다투게 되면서 장영로의 여자친구를 향한 시기와 질투,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폭발하고 급기야 장영로에는 마피아년이 다른 남자가 생겨 변했다고 믿게 됩니다. 한편 이 둘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마피아년의 아버지 마에파입니다. 마에파는 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 멀리 있는 딸을 대신해 종종 딸의 남자친구 장영로와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는 장영래가 최근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이를 통한 성취나 출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틈만 나면 모임에 나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운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영래의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동안 마피아년과 장영래가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에파와 그의 아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장영래가 하고 다니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피아년의 부모는 화목한 환경에서 자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딸에게 전하며 장영래와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지만 마피아년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마에파와 그의 아내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딸의 연애를 바라봅니다. 마피아년과 장영래는 SNS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서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마피아년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난닝으로 가면서부터 특히 CCTV 인턴을 위해 북경에 간 이후 눈에 띄게 두 사람의 교류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에파와 그의 아내는 딸과 장영로의 사이를 걱정했지만 2014년 7월 딸 마피아년이 장영로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여행 간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보고 조금 마음을 놓습니다. 마피아년의 부모는 딸 커플이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피아년과 장영로의 관계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영래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갑니다. 동창회에 단연 화제는 마피아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CCTV에 진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마피아년이 과연 장영래와 결혼하겠냐며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그러자 장영래는 마피아년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결혼할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마피아년이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난 마피아년이랑 상추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녀를 안고 뛰어내릴 거야. 2015년 마피아년이 휴가차 고향 상추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마피아년은 남자친구 장영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지만 오히려 자주 싸우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춘절을 앞둔 며칠 전 장영로의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그러나 마피아년은 정조위에 있는 고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병문안을 가느라 장영로의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장영로의 어머니에게 큰 카네이션 꽃다발을 보내고 축하 전화를 합니다. 저녁 7시 장영래가 마피아년에게 전화합니다. 마피아년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다며 서둘러 장영래의 전화를 끊습니다. 마피아년의 행동에 화가 난 장영래는 마피아년이 상추로 돌아오자마자 화를 내며 따져 묻습니다. 너 남자 있지? 너 공부한다, 일한다, 바쁘다고 핑계 대면서 밖에서 딴 놈 만나고 다니는 거지? 장영래의 행동에 마피아년은 무척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장영래는 마피아년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소리칩니다. 마피아년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장영래는 마피아년의 휴대전화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걸 의심하며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장영래의 행동에 질려버린 마피아년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마편연의 친구는 마편연에게 장영로애와 헤어지라고 말하지만 마편연은 8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지겠냐며 그동안 자기가 장영로애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영로애가 너무 외로워 그러는 거라며 되려 장영로애를 두둔합니다. 이 무렵 장영로애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집에 낯선 남자를 데려와 장영로애에게 말합니다. 인사해. 엄마 남자친구야. 우리 곧 결혼할 거야. 장영로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행복해야 할 명절 연휴에 장영래는 혼자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2015년 2월 15일 저녁, 마편녀는 명절을 지내러 고향에 온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만나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마편녀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남자친구 장영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영로에는 마편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밤 10시, 회식을 끝낸 장영로가 마편년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식당을 찾아옵니다. 술에 취한 장영로는 마편년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그만 집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장영로가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된 마편년은 서둘러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장영로는 마편년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영로의 의심에 지친 마편년은 장영로를 차갑게 대하며 그만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갑니다. 장영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마편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는 마편년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달려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편년을 돌려 세우며 왜 자기와 헤어지려는 거냐며 따져 묻습니다. 마편년은 더 이상 장영로와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네 모습을 봐. 그리고 내가 왜 너하고 헤어지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봐. 장영로에는 마편년이 바람이 나 자신과 헤어지는 거라며 마편년의 아버지 마에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마편년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게 싫어 장영로에를 말리지만 장영로에는 막무가내로 마편년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당신 딸이 날 배신했다며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놀란 마편년의 아버지 마에파가 집 밖으로 나와 술에 취한 장영로를 다독여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장영로가 돌아가는 걸 보고 집으로 들어온 마에파는 딸 마편년에게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니? 마편년은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웃어 보입니다. 집에 온 장영로에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편년과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삶에서 사랑과 하는 피를 봐야 제대로 살았다 할 것이다. 장영로에는 잠든 어머니에게 3번 절을 올리고 부엌으로 가 칼을 챙겨 마편년의 집으로 갑니다. 2월 16일 새벽 12시 40분 무렵 장영래가 마편년에게 전화합니다. 나 집 앞이야. 그래, 오늘 결판 짓자. 마편년은 장영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쩌면 지금이 이 관계를 끝낼 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갑니다. 마편년이 밖으로 나오자 마편년이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장영래는 품에서 칼을 꺼내 그녀를 찌릅니다. 마편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지만 장영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칼을 찌릅니다. 새벽 1시 8분 무렵 마편년이 숨지자 장영래는 마편년의 집으로 가 마에파에게 자기가 마편년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에파는 싸늘히 식은 딸을 안고 울부짖습니다. 26살, 앞날이 창창하던 마편년은 8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손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2015년 3월 16일 마편년의 아버지 마에파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그리워하며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2,000자 넘는 장문의 편지에 많은 중국인들이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마편년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2015년 3월 18일 사건 이후 한 달 넘게 도망다니던 장영래가 경찰에 자수합니다. 장영래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아들이 마편년을 죽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장영래의 어머니는 마편년은 무척 마음에 들어해 둘이 결혼해서 살 집까지 따로 사둘 정도였습니다. 장영래의 어머니는 사건 소식을 듣고 마편년의 부모를 찾아가 다 자식을 잘못 키운 자기 탓이라며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빕니다.
장영래를 아는 이들은 장영래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장영래는 평소 예의 바르고 착해 주위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젊은이의 모습 그대로였죠. 경찰 조사에서 장영래는 마편현이 바람을 피워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이 증거가 있냐고 묻자 장영래는 마편현이 헤어지자고 말한 게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편현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한마디로 장영래 혼자 마편현을 의심하고 소설을 쓰다 죽인 거였습니다. 법정에선 장영래는 연인 사이의 말다툼하다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자수한 점,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감형을 요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상주시 중구빈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장영래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장영래가 자수한 점을 참작해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즉시 사형집행을 바란 마편현의 부모는 항소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장영래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마편현의 부모를 만나 사죄하고 싶었지만 마편현의 부모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3일 장영래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젊은 여성이 호텔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성은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여성은 이 모습을 끝으로 더 이상 CCTV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2014년 중국 노동절 연휴 광둥성 광저우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화남지방 최대의 경제무역 도시 광저우에서 한 미모의 여성이 호텔에서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의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피해자는 잘게 조각이 난 채 하수구에서 발견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체 일부가 시장 정육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데 1년 전 피해자의 남편 역시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 1년간 피해자는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멀리하고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죽인 이와 피해자의 남편을 죽인 이가 같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알려지고 사건의 이면에는 경찰도 예상치 못한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운명, 그리고 숨겨진 흑막,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4년 5월 3일 낮 12시 광저우에 있는 4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하우스키퍼 장 씨는 호텔방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2층 청소를 마친 장 씨는 3층 316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은 놀랍도록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던 장 씨는 의아함을 느끼며 청소할 곳이 없는지 방 안을 둘러봅니다.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지 체크인 할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방을 꼼꼼히 청소하고 체크아웃한 희한한 손님의 존재에 내심 콧노래를 부르던 장 씨는 욕조를 확인하고는 역시나 하며 혀를 끌끌 찹니다. 욕조에 물이 빠지지 않아 알 수 없는 찌꺼기들이 물과 섞여 지저분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씨에게 이런 일은 아주 익숙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장 씨는 여느 때처럼 청소용 집게를 하수구 구멍 안으로 깊숙이 넣어 하수구를 막고 있는 물체를 꺼냅니다. 당연히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달리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노란색의 정체불명의 물체였죠. 마치 지방덩어리같이 생겨서 만지면 말랑말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지방덩어리라고 하기엔 악취가 상당했습니다. 역한 비린내가 올라와 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장 씨는 처음에는 닭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수구를 막을 만큼 호텔방에서 닭기름을 버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꼭 사람 살 같은데? 덩어리 일부가 살갗 같은 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상할 만큼 깨끗한 방과 하수구를 막은 정체불명의 물체. 장 씨는 곧장 1층 프론트 데스크로 가 매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316호는 3층 끝 계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방 안 모퉁이에서 여러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듯 보이는 노란색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비닐봉지에서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역한 악취가 났습니다. 경찰은 묶여있는 비닐봉지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쓰레기 외에 잘게 다진 고기와 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호텔방에서 발견한 비닐봉지의 내용물을 바로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합니다. 분석 결과 316호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고기 덩어리들은 여성의 신체 조직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316호 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잘게 잘라 소각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먼저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호텔 투숙객 명단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며칠 전 316호의 한 여성이 투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름 양모청, 1986년 10월 25일 출생, 당시 나이 28세, 청순한 얼굴에 글래머스한 몸매를 가진 양모청은 키가 크고 늘씬해 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회계사로 예쁜 외모 덕택의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양모청의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양모청의 가족은 양모청이 노동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DNA 분석 결과 316호실에서 발견된 신체 조직의 DNA와 양모청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피해 여성이 양모청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호텔로 다시 가 양모청이 호텔에 투숙한 날의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4월 30일 밤 9시 12분 양모청이 혼자 호텔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호텔 체크인을 합니다. 9분 후 밤 9시 21분 양모청이 프론트 데스크로 와 세면 도구를 한 세트 더 요청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경찰은 프론트 데스크에 세면 도구를 한 세트 더 달라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 분명 혼자가 아닌 일행이 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양모청이 방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보라색 윗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얼굴을 완벽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에 들어온 후 체크인도 하지 않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양모청이 있는 316호로 들어가죠. 부검인은 양모청이 4월 30일 밤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문의 남성이 양모청의 방으로 들어간 시간과 맞아떨어집니다. 경찰은 이 의문의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16호 화장실 벽과 문에서만 혈흔이 발견되는데 경찰은 양모청과 남성이 서로 아는 사이로 양모청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성은 양모청을 화장실로 끌고 가 죽인 후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적에 주목합니다.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남성은 4월 30일 316호 방에 들어간 이후 3일 동안 여러 차례 호텔방을 들락날락 하는데 손에 무언가 들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호텔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탓에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남성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남성이 계속해서 호텔을 드나드는 동안에도 양모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5월 3일 아침 9시 남성이 혼자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아웃을 합니다. 한 손에는 양모청이 체크인 당시 들고 있었던 가방이 들려있고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 같은 기다란 것을 싼 분홍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양모청의 신체를 조합하던 부검이가 경찰에 말했습니다. 두개골과 정강이뼈가 안 보입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부검이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남성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의 막대기 길이가 얼추 정강이뼈의 길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설마 저게 정강이뼈는 아니겠지? 경찰은 이 의문의 남성이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남성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전담팀을 꾸려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양모청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한 점으로 보아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모청의 주변인에 대해 수사를 집중합니다. 경찰은 먼저 양모청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우리 딸이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위 이름이 청호였는데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위가 가고 딸이 무척 힘들어했죠. 다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양모청의 친구들 역시 양모청의 부모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부모도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양모청이 남편을 잃고 무척 외롭게 지냈으며 남자친구는커녕 가깝게 지내는 이성 친구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CCTV 속 남성이 양모청과 가까운 사이일 거라는 경찰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양모청이 살해된 후 그녀의 계좌나 카드에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전을 노린 범행도 아닌 듯 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돈도 목적이 아니라면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지만 남편을 잃고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한 양모청에게 원한을 가진 이가 누구인지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던 그때 CCTV 분석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찰은 호텔 주변 CCTV를 확보해 남성이 호텔을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합니다. 남성은 호텔을 나와 호텔 인근에 있는 청과물 시장으로 갑니다. 그는 시장에 들어간 지 채 3분도 안 돼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좀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분홍색 비닐봉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양모청의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분홍색 비닐봉지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즉시 청과물 시장으로 출동합니다.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은 정육점 쓰레기통에서 문제의 비닐봉지를 찾아냅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경찰의 예상대로 사람의 정강이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DNA 조사 결과 양모청의 정강이뼈가 맞았습니다. 법의학자는 말합니다. 잘린 단면이 굉장히 고르고 매끄러워요. 이건 전문업자의 소행이 분명해요. 범인은 의사나 도축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의 피해자를 유기합니다. 남성은 시장에 익숙하고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도축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성은 시장을 나선 후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경찰은 남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문 수색합니다. 얼마 후 오토바이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남성에게서 중요한 단서를 얻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오토바이로 싱펑촌까지 태워줬어요. 날이 무척 더웠는데 모자랑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차비보다 훨씬 많은 100위안을 주면서 거스름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똑똑히 기억해요. 남성이 내린 싱펑촌 부근에는 큰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매립지에 양모청의 두개골을 버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경찰은 싱펑촌으로 가 그 일대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싱펑촌의 한 호텔에 묵고 있는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경찰은 호텔을 급습해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름 장검. 그는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대지 도축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해당 사건이 원한에 의한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장검은 양모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검은 양모청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검이 말합니다. 난 양모청을 몰라요. 당연히 원한 같은 것도 없고요. 누가 나한테 돈 주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돈 벌려고 한 일이에요. 경찰이 그러면 토막까지 낼 필요가 있었냐고 묻자 그가 말합니다. 난 도축업자예요.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작게 자르는 게 숨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운 좋으면 뼈는 고깃집에 팔아 돈도 더 벌 수 있고요.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장검의 범행은 대담하고 잔인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장검이 잡혔으니 사건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과 달리 사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양모청에게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모청의 남편 청호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바로 장검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우연의 진정 이상한 점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고를 낸 장검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청호의 부인 양모청이 장검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덕분에 장검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납니다. 남편이 죽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슬픔에 잠겨 크게 힘들어했다는 사람이 한 선택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양모청은 장검의 손에 죽습니다. 부부 모두 장검에게 희생된 거죠. 여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흑막이 존재했는데 경찰은 장검에게 누가 돈을 줬는지 사주한 이가 누구인지 묻지만 장검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장검이 쉽게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장검을 압박합니다. 경찰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 장검은 이내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장검의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년 전 일어났었던 양모청의 남편 청호의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죠. 장검은 그 대가로 3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장검에게 이 큰 돈을 준 사람이 바로 청호의 부인 양모청이었습니다. 장검은 양모청이 자기에게 왜 이 일을 의뢰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을 주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것, 이것이 나름 이쪽의 룰이었습니다. 청호가 죽고 1년 후 허강이라는 남성이 양모청의 일을 사주합니다. 경찰은 장검의 은행 계좌 이체 내역에서 장검의 말대로 며칠 전 허강이라는 남성이 30만 위안을 송금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름 허강, 당시 나이 43세. 광둥성에 있는 모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경찰은 허강의 집으로 가 그를 체포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허강은 순순히 모든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럼 허강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양모청은 허강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회계사입니다. 양모청은 젊고 예쁘며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허강은 매력적인 양모청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허강은 양모청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양모청은 허강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챕니다. 양모청은 허강의 돈과 권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허강이 자신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준다면 누구도 쉽게 자기를 건들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 승진까지 보장된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허강과 양모청 모두 결혼에 이미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양모청과 허강은 서로 가정이 있음에도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죠. 그렇게 3년을 불륜으로 지냅니다. 그러다 1년 전 양모청의 남편 청호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챕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부인 양모청을 미행하던 청호는 양모청과 허강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청호는 부인 양모청에게 허강과의 만남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허강의 회사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양모청은 남편 청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륜 사진을 허강의 직장으로 보내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허강에게 알립니다. 허강은 고위공직자입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양모청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사람을 사서 당신 남편을 죽이자. 남편만 없어지면 당신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날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 양모청은 남편만 없으면 허강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허강의 뜻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의견을 모은 두 사람은 도축업자 장검을 찾아가 교통사고인 척 꾸며 청호를 없애달라고 사주합니다. 그렇게 청호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양모청은 장검을 용서한다는 합의서와 함께 허강에게 받은 30만 위안을 장검에게 건넵니다. 남편 청호가 사망하자 양모청은 절대 재혼하지 않고 앞으로 쭉 혼자 살 거라며 주위에 떠벌리듯 이야기합니다. 양모청의 가족과 지인들은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그녀를 무척 안쓰러워했습니다. 양모청은 이제 아주 대놓고 자유롭게 허강을 만나 밀회를 즐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금실 좋은 부부라고 착각할 만큼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은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흐릅니다. 양모청은 남편만 없어지면 허강과 함께하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와 허강은 불륜 사이였고 그녀는 상간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갖습니다. 그녀는 허강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이혼하고 나랑 살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허강은 지금의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리고 예쁜 양모청의 몸만 원할 뿐 양모청과 미래를 함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직 생활에 문제가 되는 일 따위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게 만족스러웠죠. 허강은 징징거리며 떼쓰는 양모청이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양모청은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 허강을 보며 세기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허강에게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직장의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고 사람을 시켜 자기 남편을 죽인 일까지 모두 다 이야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매일같이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며 매달리는 양모청이 허강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허강은 더 이상 자기가 양모청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양모청은 진짜 모든 걸 걸고 다 폭로할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물거품 되는 거죠. 그는 혼자 도축업자 장검을 찾아갑니다. 30만 위안을 줄 테니 이번에 양모청을 처리해줘요. 2014년 4월 30일 허강은 양모청에게 호텔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장검에게 연락해 양모청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허강은 자기 대신 장검을 호텔로 보냅니다. 양모청이 호텔에 도착하기 30분 전 장검은 미리 호텔에 도착해 있다가 양모청이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움직입니다. 장검은 범행 도구를 챙겨 허강이 알려준 대로 양모청이 묵고 있는 316호로 갑니다. 허강이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연 양모청은 장검을 본 순간 불청객의 등장에 그만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그녀는 누가 볼세라 장검을 황급히 방 안으로 끌어당기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미쳤어? 양모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검은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양모청을 화장실로 끌고 가 신체를 잘라 작업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잘게 조각난 양모청을 호텔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유기합니다. 장검은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검의 진술입니다. 중국 사법부는 허강과 장검 두 사람에게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양모청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윤리와 도덕,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던져가면서까지 사랑했던 남자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허강은 그렇게 지키고 싶어했던 명예와 공직을 스스로 망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했던 장검은 감옥에서 자신의 밑바닥 인생을 마감합니다. 얽히고 설킨 세 사람,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丑，要一个一个报，重庆市江北区公安局818派出所报案，也希望大家能一如既往的支持我。 안녕하세요. 유후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4일 유후 사건 30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친남매 사건의 재판과 그 뒷이야기, 중국 현지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진 속 이 남녀 커플을 기억하시나요? 2024년 1월 31일 이 두 사람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중국인들은 좋아요 44만, 댓글 3만 1천 개를 남기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일 중국 남서부 충칭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갓 3살 된 여자아이와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남자아이가 15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론도 이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하는데요. 특히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남매의 아빠, 장보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남매의 친모이자 장보의 전부인 천메이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고 있는 그녀의 눈에 평소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던 장씨가 유난스러울 정도로 오열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에는 사건 당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카드놀이를 했었다고 증언했는데 자신에게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경찰의 한 말과 다른 말을 합니다. 천메이린이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고작 3살,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무거운 베란다 문을 직접 열고 아이들 키로는 닿지도 않을 베란다 난간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죠. 천메이린은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가지고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집니다. 我们从去年一直等到现在，也终于等到了开庭的时间。 2017년 8월 장보와 천메이린은 결혼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 슈에슈에와 아들 샤오창을 낳습니다. 하지만 남편 장보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예성진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천메이린과 장보는 이혼합니다. 딸 슈에슈에는 천씨가 양육하고 아들 샤오창은 6살이 되기 전까지는 장보가 돌보다 6살이 되면 엄마인 천씨가 아들과 딸 모두를 양육하기로 하죠. 2020년 10월 내연녀 예성진과 장보는 깊은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이혼도 했겠다. 더 이상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장보와 달리 예성진은 자기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이들의 존재까지 속였던 장보에게 다시 관계를 생각해보자고 말합니다. 사실 예성진의 집안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예성진 역시 식품회사 CEO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부남인데다 물론 이제 막 이혼하기는 했지만요. 2명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성진은 장보에게 아이가 없으면 받아주겠다고 최후 통첩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상태로는 절대 자신을 받아줄 수 없다는 예성진의 말에 장보는 원래부터 관심도 없던 존재였던 아이들이 걸리적거리고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있는 아이를 어떻게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한마디로 예성진은 장보에게 아이를 없애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장보는 자기 결혼에 앞날의 아이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아이들을 없앨 궁리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 둘은 사고로 위장해 죽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장보와 예성진은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킬 방법에 대해 메시지로 의논합니다. 그들은 차에 태워 물에 빠뜨리는 방법까지 생각해내는데 2020년 11월 1일 오후 3시 30분경 장보는 전부인 천메이린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딸 슈에슈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장보는 모친, 그러니까 아이들의 할머니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예성진에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성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딸 슈에슈에와 아들 샤오창을 베란다 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잔혹한 진실에 중국 사회는 분노합니다. 他们居然把自己的亲人15、6岁的，我们都心难呐！那个小的娃儿好残忍哦。 2021년 7월 26일 중국 충칭시 제5중급 인민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검사는 장보와 내연녀 예성진을 고의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이번 일로 예성진은 식품회사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신은 아이가 있는 장보와는 맺어질 수 없다고 한 것이지 아이를 없애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중국 사법부는 장보, 예성진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장보와 예성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항소합니다. 但叶生成直到庭审都没有悔改之心，还在一味推卸责任，铁证如山，随便叶生成怎么狡辩都狡辩不了。 1심 판결이 끝나고 장보는 전부인 천메이린에게 3통의 편지를 연이어 보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였죠. 그의 목적은 단 하나, 가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친엄마 천메이린의 탄원서를 기대한 거죠. 이에 천메이린은 헛소리하지 말고 죗값 제대로 받을 생각이나 하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냅니다. 내연녀 예성진의 부모 역시
천메일인에게 30만 위안을 제시하며 딸이 사형만은 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천메일인은 이 역시 단칼에 거절합니다. 再多都不要，哪怕你给我1个亿，我都不会要。你拿这点钱来买我，所以我不会要一分钱。 2023년 4월 6일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여놓고 정작 자신들의 죽음은 두려웠나 봅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장보와 예성진 두 사람은 서로를 헐뜯으며 상대의 잘못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충칭 고등법원 항소심 역시 1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합니다. 感谢你松了口气哈。我也就是处理的是丰润，然后我也可以不用每天都听教党规。 2심 판결이 끝나고 천메일이는 아이들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2023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들에 대해 이들은 법적 도덕적 상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 이에 장보 예성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장보 예성진 두 사람에게 사형을 승인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장보와 예성진 두 사람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두 사람의 사형 집행 소식에 중국인들은 좋아요 44만, 댓글 3만 1천 개를 남기며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 중국 사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네티즌들은 이들의 사형 집행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침내 불쌍한 아이들의 복수를 했네요. 살인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군요. 악인들이 결국 죗값을 치렀군요. 정의 구현 가자. 동물들도 안 할 짓을 사람이 하고 있네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헤라디야,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저 사람들도 똑같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서 같은 고통을 맛봐야 함.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다행이군요. 이제 두 아이가 편히 쉴 수 있겠네요. 하늘에서 두 아기 천사가 즐겁게 지내겠네요. 하늘에서 엄마 잘 지켜주고 행복해야 해. 부디 다음 생에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